일본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영국 사람들까지 이런다고. 대체 왜 다들 한국어에 미쳐 있는 거지? 여기 영국의 언어학 심포지엄에서 그대로 굳어버린 도쿄대 교수가 있습니다. 일본을 휩쓴 한국어의 인기는 어린아이들 위주의 유행이라며 위안을 삼았는데 영국에 도착하자마자 자신이 몰랐던 현실을 깨닫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영국에서 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놀라고 있을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카무라 유키라고 합니다. 도쿄대학교 언어문학과에서 일본어학을 담당하고 있죠. 처음에 임용되고 자부심이 정말 가득했지만 요새는 이 자부심에 금이 쩍쩍 가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많은 나이는 아닌데요. 솔직히 말하면 요새 젊은 애들 정말 마음에 안 듭니다. 다들 왜 이러는 건가 싶어요. 제가 왜 이렇게 세게 이야기하냐면 학생들에게 현대 일본어의 변화 양상이라는 주제로 발표 과제를 내주곤 하거든요. 그런데 요새는 예전과 달리 학생들의 발표 내용이 점점 이상해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타나카 군의 발표만 해도 그래요. 참 똑똑한 학생이라 기대가 컸는데 선정한 주제부터 당황스럽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한일 믹서의 유행과 그 영향입니다. 웬 한일 믹서? 언젠가부터 이 수업에서 한국어 언급이 많아졌는데 아예 주제를 한일 믹서로 잡다니 미간이 절로 찌푸려지더군요. 그런데 주제를 말한 순간부터 학생들의 눈빛이 달라지는 걸 보고 당황했습니다. 다들 흥미롭다는 듯이 타나카 군을 주목하고 있었죠. 타나카 군은 계속해서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요즘 우리 또래들 사이에서 한국어와 일본어를 섞어 쓰는 게 유행이잖아요. 이걸 한일 믹서라고 하는데 생각보다 꽤 체계적으로 만들어진답니다. 제가 이걸 언어학적 관점에서 한번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더니 타나카 군이 칠판에 몇 가지 예시를 적었어요. 알겠다를 아라소데스라고 하는 것처럼 한국어 단어에 일본어 어미를 붙이는 경우가 가장 흔해요. 그리고 귀엽다를 뜻하는 한국어와 일본어를 합쳐서 키오이라는 새로운 단어를 만들기도 하죠. 학생들이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이는 게 보였어요. 특히 앞줄에 앉은 사토군의 반응이 인상적이었죠. 그의 눈이 반짝이더니 옆자리의 친구들에게 몸을 기울이며 속삭였어요. 야, 나도 그거 쓰는데. 아라소데스 완전 내 입버릇이야. 주변 학생들도 키득거리며 대답했어요. 맞아, 나도 맨날 쓰지. 근데 마지 대박은 어때? 이것도 자주 쓰던데. 이런 반응을 보고 타나카 군이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이런 표현들을 실제로 많이 사용하고 계신가요? 그 질문에 교실이 갑자기 활기를 띠었어요. 여기저기서 손이 올라가고 목소리가 들려왔죠. 야마모토 군이 먼저 대답했어요. 네, 선생님. 저는 요즘 오빠라고 불리는 게 좋더라고요. 한국 드라마에서 봤는데 뭔가 멋있잖아요. 그 말에 여학생들이 웃으며 동의했고 스즈키 양이 이어 말했어요. 저는 키오이를 자주 써요. 귀엽다는 뜻인데 일본어랑 한국어가 섞인 거라 더 재미있어요. 교실 뒤쪽에서 나카무라 군이 손을 들었어요. 선생님, 저는 친구들이랑 카톡할 때 한글로 이름을 쓰는데 그게 더 쿨해 보여서 좋아요. 미야자키 양도 거들었죠. 맞아요. 저도 인스타 계정 이름을 한글로 바꿨어요. 팔로워가 훨씬 많이 늘었다니까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니 한일 믹서가 단순한 유행을 넘어 학생들의 일상에 깊숙이 파고들어 있다는 걸 실감했어요. 그들에게 이건 새로운 자기 표현 방식이자 또래 문화의 중요한 일부분이 된 것 같았죠. 친구들의 호응이 좋으니 타나카 군이 굉장히 신나 보였습니다.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갔죠. 재미있는 건 문법 구조도 섞는다는 거예요. 최고인가요? 를 최고가요? 라고 하는 식이죠. 심지어 위험해라는 뜻의 일본어에 한국어 인대를 붙여서 야바인데? 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 순간 교실에서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어요. 학생들이 모두 공감하며 웃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교실에서 유일하게 저만 소외되어 있었어요. 타나카 군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런 현상이 단순한 유행을 넘어서 우리 언어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심지어 초등학생들 사이에서는 한글로 이름을 쓴 명찰을 다는 게 유행이래요. 어쩌면 이런 한일 믹서가 나중에는 정식 언어로 인정받아 사전에 등재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발표가 끝나자 교실은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학생들은 서로 한일 믹서를 사용하며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고 어떤 학생들은 자기가 한국 여행 다녀온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죠.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할 말을 잃었어요. 저는 이 한국어 유행이 정말 어린 10대 위주의 유행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유행을 쫓아가려는 일부 10대요. 그런데 이렇게 젊은 층에게 보편적으로 퍼져 있다니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더군요. 이게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우리 언어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결국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정말 이런 표현들을 일상적으로 쓰나요? 학생들이 일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 학생이 대답했습니다. 네, 교수님. 저희 친구들 사이에서는 이게 일상이에요. 가끔은 부모님들도 쓰시는데요. 한국 문화가 너무 멋있어서 자연스럽게 쓰게 돼요. 역시 한국의 것은 쿨하다 이런 인상을 주니까요. 쉬는 시간이 끝나고 다시 수업을 시작하면서 저는 학생들에게 물었어요. 여러분, 방금 전 타나카 군의 발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한일 믹서가 우리 언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각자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요. 학생들은 적극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이더군요. 우리가 영어를 쓰는 거나 한국어를 쓰는 거나 별 차이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한국에 가본 적 있는 사람? 손 들어볼까요? 놀랍게도 반 이상의 학생들이 손을 들었어요. 한 학생이 신나서 말했습니다. 저는 작년에 한국 여행 다녀왔는데 정말 좋았어요. 거기서 배운 한국어랑 우리말을 섞었으니까 더 재미있더라고요. 다른 학생들도 너도 나도 한국 여행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못 가본 학생들은 저도 꼭 가보고 싶어요. 라며 눈을 반짝였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물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고유의 언어와 문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렇게 외국 문화와 언어가 섞이는 게 좋다고 생각하나요?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선생님, 저희가 한국어를 섞어 쓴다고 해서 우리 문화를 잊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두 문화를 모두 이해하고 즐길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다른 학생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우리말도 소중하지만 다른 나라 말을 배우면서 우리 시야가 넓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학생들의 의견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랐어요. 그들에게 이 현상은 위협이 아니라 새로운 문화 경험이자 즐거움인 것 같았죠.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으로는 우리의 정체성이 흐려지는 것 같아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이 불안감은 매년 매학기 수업을 할 때마다 점점 더 커지고 있었는데요. 다들 한국 혈통인가 싶을 정도로 한국에 우호적이어서 수업이 끝나고 연구실로 돌아오는 길에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학생들의 반응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거든요. 우리말과 문화에 대한 자부심은 어디로 간 걸까요? 한숨을 푹 내쉬고 교수 식당으로 갔는데 동료 교수님이 저를 보고 묻더군요. 유키 선생 얼굴이 안 좋아 보이네요. 무슨 일 있었어요? 저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죠. 사토 교수님, 오늘 학생들 발표를 들었는데 정말 놀랐어요. 요새 젊은 애들이 너도 나도 한일 믹서라는 걸 쓴대요. 우리말하고 한국어를 막 섞어서 쓰는 거예요. 사토 선생님은 오히려 흥미롭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아, 그거요?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이라던데. 재미있지 않나요?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그를 쳐다봤어요. 재미있다고요? 우리 언어가 오염되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그때 옆자리에 카츠로 교수가 끼어들었어요. 유키 선생,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세요. 이건 문화 교류의 한 형태일 뿐이에요. 오히려 우리 학생들의 국제적 감각을 키워주는 좋은 기회일 수도 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우리의 정체성은요? 우리 고유의 문화와 언어는 어떻게 되는 거죠? 카츠로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유키 선생, 문화란 항상 변화하고 발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쓰는 일본어도 과거의 그것과는 많이 다르잖아요. 이것도 그런 변화의 한 과정일 뿐이에요. 카츠로 교수님의 말에 수긍할 수 없었지만 더 이상 반박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루 종일 찝찝한 기분으로 지내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가보니 방학을 맞아 조카 마이코가 놀러와 있었어요. 고등학생인 마이코를 보자 문득 궁금증이 생겼죠. 마이코, 너도 혹시 한일 믹서 쓰니? 마이코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대답했어요. 이모도 안 해? 당연히 쓰지. 요즘 애들 다 그렇게 말해. 한국어 못하면 따돌림 당할 수도 있다고. 그 순간 마이코의 가방에 달린 명찰이 눈에 들어왔어요. 한글로 마이코라고 쓰여 있었죠. 마이코, 그 명찰 한글이구나. 마이코는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응, 이거 요새 완전 대유행이야. 한글로 이름 쓰는 게 완전 인싸템이거든. 이모, 근데 나 얼마 전에 한국 갔다 온 거 알아? 진짜 대박이었어. 역시 한국은 최고야. 순간 현기증이 났어요. 제 조카가 한국을 이렇게 좋아하는 것도 당황스러웠고 인싸템이니 대박이니 하는 말들도 당황스러웠거든요. 마이코, 잠깐만. 그게 다 무슨 뜻이야? 마이코는 제 반응이 우스운 듯 키득거렸어요. 이모도 참, 인싸템은 잘 나가는 애들이 쓰는 아이템이라는 뜻이고
대박은 최고 엄청 좋다는 뜻이야. 완전 기본 중에 기본인데 언어학교 쓰면서 그것도 몰라? 저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어요. 우리말이, 우리 문화가 이렇게 변해가고 있다니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느꼈습니다. 다음날 같은 과 교수님과 이야기를 하다가 이 문제를 제기했어요. 우리 학생들이 쓰는 언어가 심각하게 오염되고 있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의 정체성을 잃게 될 거예요.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해요. 하지만 대부분의 교수들은 제 우려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런 현상이 자연스러운 언어 발전의 과정이라며 긍정적으로 봐야 한다고 했죠. 이야기가 통하지 않아 서글픈 마음으로 연구실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너무 꽉 막히고 답답한 사람인 걸까요? 언어는 그 나라의 문화 정체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일본의 근간이 흔들리는 건 너무나 심각한 일이 아닌가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제 걱정을 이해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다음 학기부터 직접 행동으로 옮기기로 했어요. 수업 내용을 크게 바꿨는데요. 우선 일본 고전 문학을 더 많이 다루고 우리 언어의 역사와 특징에 대해 깊이 있게 가르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죠. 학생들이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깨닫게 된다면 분명 변화가 있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제 기대와 달랐어요. 제 강의의 수강 신청 인원은 역대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올해의 시작은 정말 끔찍했어요. 동료 교수들도 저를 이해하지 못했죠. 유키 선생 시대에 뒤떨어진 수업으로는 학생들의 관심을 끌 수 없어요. 라는 말을 듣고 정말 큰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학생들에게 외면당한 한 학기가 지나고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제가 너무 고루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로 우리 문화 언어가 위험에 처한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노력하던 중 도쿄대학교 교육학과에서 문부가 학성과 함께 현대 일본의 언어 교육 방향성 심포지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심포지엄의 주요 패널로 참가하게 되었는데 사실 마음이 무거웠어요. 과연 제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어줄까? 하는 약간의 의문이 있었으니까요. 회의장에 도착해보니 이미 많은 교육 전문가들과 문부가 학성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심포지엄이 시작되고 제 차례가 되자 저는 조심스럽게 제 의견을 피력했어요. 최근 우리 젊은이들 사이에서 한일 믹서라는 것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말과 한국어를 마구 섞어 쓰는 현상인데 이대로 가다간 우리의 언어와 문화가 위험해질 것 같아 우려됩니다. 전통 문화 언어 교육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문부가 학성의 한 관계자가 말을 받았어요. 나카무라 교수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 20년간 한류의 영향으로 일본 문화 전반이 변화하고 있어요. 2003년 겨울연가로 시작된 한류가 이제는 제4차 시기에 접어들었고 특히 젊은 세대들은 SNS를 통해 한국의 최신 유행을 실시간으로 접하고 있죠.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하나의 주류 문화로 자리 잡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교육학 교수도 의견을 냈어요. 맞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인기 SNS에서 일본 이용자들의 검색어를 분석했더니 한국 패션과 한국 헤어스타일은 물론 한글로 된 해시태그가 100위 안에 들었을 정도예요. 우리가 이 흐름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전통을 잃어버려도 되는 걸까요? 그러자 도쿄대의 한 동료 교수가 말했어요. 유키 선생, 전통을 잃는 게 아니라 새로운 문화와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예를 들어 도쿄의 한인타운인 시노쿠보는 이제 관광명소가 되었어요. 코로나 이전 하루 10만 명이던 방문객이 지금은 80% 수준으로 회복되었고 한인 점포 수는 오히려 늘었답니다. 이건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있어요. 문부가 학성의 다른 관계자도 의견을 보탰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 변화를 억누르는 게 아니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거예요. 양국의 문화가 서로 존중받으며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너무 일본의 것에만 집착하면 세계의 흐름을 못 쫓아갈 수 있어요. 저는 점점 고립되는 기분이 들었어요. 모두가 이 변화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제 마음속 걱정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이대로 두면 되는 건가요? 제가 물었어요. 다른 대학의 언어학 교수가 대답했습니다. 나카무라 선생님, 우리가 할 일은 이 변화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한일 양국의 언어와 문화를 비교하고 연구하는 과정에서 우리 언어와 문화의 특징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접근이 오히려 우리의 정체성을 강화할 수 있답니다. 심포지엄이 끝나고 나왔을 때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제 주장이 시대착오적으로 여겨진 것 같아 속상했죠. 다들 저를 구닥다리 취급하는 것 같아 자존심이 상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좀 걷고 싶었습니다. 거리를 걸으며 주변을 둘러보니 곳곳에 한글로 된 간판들이 눈에 띄었어요.
한국 음식점, K-팝 굿즈샵, 심지어 한국어학원 광고까지 이런 광경을 보니 마음이 이상해졌어요. 내가 정말 이렇게 뒤처진 사람인가? 하는 생각에 더욱 우울해졌죠. 한숨을 쉬며 걸어가는데 갑자기 옆 가게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이 귀에 들어왔어요. 한국 아이돌 노래였는데 어째서인지 그 경쾌한 리듬이 제 발걸음을 멈추게 했어요. 처음으로 그 음악을 편견 없이 들어보니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죠. 어쩌면 내가 너무 고집스럽게 생각했나?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정체성을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은 남아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평소처럼 도쿄대로 출근했어요. 그런데 제 연구실에 도착하자마자 조교가 급하게 저를 찾더라고요. 나카무라 교수님, 영국에서 심포지엄 참석 여부를 회신해달라고 연락이 왔는데요. 국제언어 동향 심포지엄이라고 하네요. 저는 놀라서 초청장을 확인해봤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에서 주최하는 국제적인 언어학 심포지엄이었죠. 그리고 거기에 제가 초청된 거예요. 저는 망설임 없이 이 심포지엄에 참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쩌면 이 기회를 통해 더 넓은 시각을 얻고 우리의 언어와 문화를 지키면서도 세계의 흐름에 발맞출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제가 너무 구닥다리인 건지 아니면 중요한 걸 일본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건지 확인도 하고 싶었고요. 영국으로 떠날 준비를 하면서 제 마음 한편으로는 기대와 불안이 교차했습니다. 심포지엄 개최 장소인 옥스퍼드 대학에 도착했을 때는 기대감이 좀 더 커졌던 것 같네요. 옥스퍼드 대학의 웅장한 강당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스미스 교수님의 발표가 시작되었습니다. 스미스 교수는 발표를 시작하며 말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이 최근 한국어를 12번째 외국어로 채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결정이 아닙니다. 한글의 과학성과 우수성 때문입니다. 저는 의아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글이 그렇게 대단한가? 스미스 교수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문자 중 하나입니다. 자음의 모양이 발음기관을 본떠 만들어졌고 비슷한 소리는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있죠. 이는 다른 언어에서 찾아보기 힘든 특징입니다. 영국의 저명한 교수가 한국어를 이렇게 높이 평가하다니 좀 질투가 났어요. 저도 그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일본어도 배우기 쉬운 과학적인 문자라고 생각하거든요. 더 놀라운 것은 스미스 교수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글의 학습 용이성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한 교수는 1시간만 주어진다면 한글을 읽는 방법을 가르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영국의 초중고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학교가 급증하고 있어요. 2022년 45개에서 작년에는 68개로 늘었죠.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우리 일본에서는 한글 사용을 우려하는데 여기서는 오히려 장려하고 있다니. 대체 왜 이렇게 하는 거지? 스미스 교수는 계속해서 한글의 역사적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한글 덕분에 한국의 문맹률이 극적으로 감소했습니다. 광복 직후 78%였던 문맹률이 현재는 1% 이내로 떨어졌죠. 유네스코에서도 이를 크게 평가해 세종대 왕상을 제정했습니다. 그의 말에 청중들 사이에서 놀라움의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스미스 교수는 이어 말했습니다. 이런 급격한 변화는 한글의 과학성과 접근성 덕분입니다. 반면 중국어의 경우를 보면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중국어는 3만에서 5만 자의 한자를 사용하는데 이는 학습에 큰 장벽이 됩니다. 스미스 교수는 프로젝터로 중국어 학습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도표를 띄웠습니다. 중국 정부도 이 문제를 인식하고 1960년대에 3,500자의 상용 한자를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많다고 판단해 다시 1,800자로 줄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컴퓨터 시대가 오면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는 잠시 물을 마시고 계속했습니다. 중국어를 컴퓨터에 입력하려면 핑인이라는 로마자 표기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즉 한자도 알아야 하고 그 한자의 영어 발음도 알아야 하는 거죠. 게다가 중국어의 성조 시스템과 수많은 방언까지 고려하면 언어학습의 복잡성은 더욱 증가합니다. 저는 이 설명을 들으며 우리 일본어의 상황과 비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한자를 사용하지만 한글만큼은 아니어도 히라가나와 카타카나 덕분에 상대적으로 학습이 쉬운 편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스미스 교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런 이유로 현대사회, 특히 IT 시대에서 한글의 효율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인, 일본인, 중국인의 메시지 입력 속도를 비교하면 한국인이 가장 빠르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며 저는 언어의 효율성과 접근성이 한 국가의 발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동시에 우리 일본어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렇게 모든 정보를 듣고 있자니 제 마음속에 복잡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놀라움과 경외심을, 다른 한편으로는 부끄러움을 느꼈죠. 얼마나 편협한 시각으로 한국어를 바라보고 있었는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스미스 교수의 마지막 말이 제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영국에도 한국어가 엄청나게 침투했는데요. 우리는 보다 열린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어는 이제 한 나라의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함께 즐기고 사용하는 문화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이런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이를 통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옥스퍼드 대학교의 랭귀지 센터도 한국어를 채택했죠.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새로운 시각이 열렸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걱정하는 것처럼 일본의 정체성이 위협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스미스 교수님과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스미스 교수의 발표가 끝난 후 저는 그에게 다가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아주 흔쾌히 좋다고 하더군요. 우리는 회의장 근처의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스미스 교수님, 옥스퍼드 대학에서 한국어를 채택한 구체적인 과정이 궁금합니다. 스미스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옥스퍼드 대학 랭귀지 센터의 12번째 외국어로 한국어가 선정되었다고 했잖아요. 이 센터는 매년 수천 명의 학생, 교직원, 일반인들이 외국어를 배우는 곳입니다. 여기서 한국어를 가르쳐달라는 수요가 정말 많았어요. 그렇군요. 기존에는 어떤 언어들을 가르쳤나요? 주로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등 유럽권 언어 8개와 일본어, 중국어, 아랍어였죠. 한국어는 올해 10월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저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왜 하필 한국어였을까요? 흥미로운 질문이에요. 스미스 교수가 답했습니다. 우리 아시아 중동학과의 조지은 교수가 이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있는데 그녀의 말에 따르면 한국어는 순수하게 영국 젊은 세대의 수요 때문에 채택되었다고 해요.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죠. 젊은 세대의 수요라 단순히 아이돌이나 드라마 때문은 아닌가요? 스미스 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이상이에요. 사실 영국의 MZ세대에게 한국어는 일종의 판타지 언어가 되고 있답니다. 세련되고 쿨한 이미지의 언어로 인식되고 있어요.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일본이나 영국이나 한국이 쿨한 이미지로 인식되고 있는 건 똑같잖아요. 스미스 교수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덕분에 학부형들의 수요가 많아 영국의 초중고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학교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2022년 45개에서 작년에는 68개로 늘고 있고 영국 교육부에서도 이 현상에 큰 관심을 보이며 한국어 학습을 장려하고 있답니다. 와, 정말 놀라운데요. 한국어를 이렇게 보편적으로 많이 배우고 있다니 신기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스미스 교수가 동의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교에서는 지금 안녕 코리안이라는 7권짜리 교재를 만들고 있어요. 한국어는 이제 한국만의 것이 아니다라는 전제로 쓰고 있죠. 2021년에는 K-팝을 주제로 한 트윗이 전 세계적으로 78억 개에 달했어요. 사람들은 대박 먹방 같은 단어를 자기들 언어와 조합해 쓰면서 즐깁니다. 한류 팬들끼리 가상의 K-세계관을 만들었고 한국어가 그들의 놀이 도구가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단어들 중심으로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제가 얼마나 좁은 시각으로 언어와 문화를 바라보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제가 좀 편협했던 것 같았어요. 스미스 교수의 마지막 말이 제 마음을 더욱 흔들어 놓았습니다. 나카무라 교수님, 한류가 시들해져도 한국어는 남을 거예요. 70년대, 80년대의 일본 만화 붐처럼요. 지금 한국어를 배우는 MZ세대들이 쌓은 문화적 유산은 오래 남을 겁니다. 언어학자라면 한국어를 연구하고 고민해볼 타이밍이에요. 심포지엄이 끝난 후 저는 다른 교수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여기서도 한국어가 화제였습니다. 테이블에 앉자 독일에서 온 밀러 교수가 말을 꺼냈습니다. 나카무라 교수, 이번 발표들 어떻게 보셨나요? 특히 한글에 대한 내용이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솔직히 답했습니다. 사실 많이 놀랐어요. 한국어에 대해 이렇게 깊이 있게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밀러 교수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오, 유감이네요. 독일의 언어학자들은 한글의 과학성에 굉장히 관심이 많답니다. 24개의 문자로 약 8,000개의 소리를 낼 수 있다니 그 효율성이 믿기지 않아요. 프랑스에서 온 디퐁 교수가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게다가 한글은 배우기도 쉽죠. 아침 글자라고 불리는 이유가 있어요. 하루면 기본을 배울 수 있으니까요. 저는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정말인가요? 우리 일본어는 외국인들이 배울 때 꽤 걸리는데 한국어는 그렇게 빠른가요? 그때 중국에서 온 리 교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맞아요.
사실 우리 중국어나 일본어로 컴퓨터 자판을 치는 것과 한글로 치는 것의 속도 차이가 7배나 난다는 연구 결과를 봤어요. 정보화 시대에 이건 엄청난 장점이죠. 저는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7배나요? 어떻게 그런 차이가 날 수 있죠? 리 교수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중국어의 경우 한자를 입력하려면 먼저 발음을 영어로 입력하고 그 중에서 원하는 한자를 선택해야 해요. 일본어도 비슷하죠. 하지만 한글은 바로 소리나는 대로 입력할 수 있어요. 뒤폰 교수가 덧붙였습니다. 게다가 한글은 자음과 모음의 조합이 매우 체계적이에요. 영어는 같은 철자도 위치에 따라 발음이 다르지만 한글은 하나의 글자가 하나의 소리만 나죠. 저는 점점 더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일본어의 가나도 비슷한 원리인데 한자와 함께 쓰다 보니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밀러 교수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한글의 또 다른 장점은 표현할 수 있는 소리의 다양성이에요. 중국어가 400여 개, 일본어가 300여 개의 음절을 가진 데 비해 한글은 8,000개 이상의 음절을 표현할 수 있대요. 그래서 저는 요새 한국어를 연구하는 재미에 푹 빠져 있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좁은 시각으로 언어를 바라보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한글은 단순히 다른 나라의 문자가 아니라 정말 뛰어난 과학적 체계를 가진 언어였던 거예요. 옥스퍼드에서의 심포지엄이 끝나고 일본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영국에서의 경험은 제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았거든요. 특히 한국어의 저력과 과학성,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세계화되고 있는지를 직접 목격한 것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도쿄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머릿속으로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제 수업 방식을 혁신적으로 바꿔야겠다고 결심했거든요. 더 이상 단순히 전통적인 일본어만을 고집할 게 아니라 현대의 언어 트렌드를 수용하면서도 일본어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새로운 교육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출근하자마자 저는 학과장님을 찾아갔어요. 학과장님, 제가 새로운 강의를 개설하고 싶습니다. 현대 일본어와 글로벌 언어 트렌드라는 제목으로요. 학과장님은 의아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유키 선생, 당신이 그런 제안을 하다니 놀랍네요. 어떤 내용인가요? 저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한일 믹서를 포함해 현대 언어 트렌드를 분석하고 이해하는 수업이에요. 동시에 이를 통해 일본어의 고유한 가치와 특징을 재조명하고자 합니다. 학과장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씀하셨어요. 흥미로운 제안이네요. 하지만 이전에는 이런 변화에 반대하지 않았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영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제 생각이 바뀌었어요. 우리가 변화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이해하고 활용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다행히 학과장님께서 제 제안을 받아들이셨고 저는 곧바로 새로운 강의 준비에 착수했어요. 이제 올해 2학기에 제 강의가 첫 선을 보일 예정입니다. 이제 곧 다가올 수강 신청 기간이 저를 설레게 하면서도 동시에 불안하게 만들고 있어요. 새로운 수업 방식이 학생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과연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가질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런데 잘 될 것 같아요. 우리 조교 친구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아주 긍정적인 이야기를 전하더라고요. 선생님, 이번 수업에 대해 학생들 사이에서 꽤 화제가 되고 있어요. SNS에서 이 수업에 대한 글을 몇 개 봤는데 반응이 꽤 있던데요. 그래? 어떤 반응들이었어? 제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다들 흥미롭다고 해요. 특히 한국어와 관련해서 깊게 파고드는 것들이 흥미롭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도 제 수업이 SNS에서 언급된 적이 없어 조금 당황스럽긴 했는데요. 조교의 말을 들으니 약간 기대가 되었어요. 최소한 학생들 사이에서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 아닐까요? 선생님, 제 생각에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조교가 덧붙였습니다. 요즘 학생들은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이 많거든요. 이런 혁신적인 수업이 인기 있을 거예요. 조교의 말에 조금은 안심이 되었지만 여전히 수강 신청 결과가 궁금해요. 과연 몇 명의 학생이 이 수업을 선택할까요? 강의실이 가득 찰까요? 아니면 소수의 학생들만 관심을 가질까요? 수강 신청 시작일이 다가올수록 제 마음은 점점 더 초조해져 갑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도전이 가져올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어요. 이 수업이 학생들에게 일본어와 세계 언어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 수 있기를, 그리고 그들의 호기심과 열정을 자극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수강 신청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이 과정 자체가 우리 학과와 제 자신에게 중요한 학습의 기회가 될 거라고 믿어요. 학생들의 관심사와 요구를 더 잘 이해하고 그에 맞춰 우리의 교육 방식을 발전시킬 수 있을 테니까요.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네요. 수강 신청이 시작되는 그 순간 제 심장은 아마도 쿵쾅거릴 것 같아요.
하지만 그 결과가 어떻든 이것이 새로운 시작이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일본어 교육의 새로운 장을 열 수 있기를 진심으로 희망해 봅니다. 한국어 연구도 꾸준히 해볼 생각인데요. 한국에서도 언어학 교류를 이어나갈 예정이라 한국에 조만간 방문할 것 같아요. 한국에 가게 되면 또 메일을 보내보겠습니다. 오늘은 한국어가 일본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선호되고 있는 현상을 받아들이지 못하던 일본 여교수가 생각을 바꾸고 한국어의 과학성과 놀라움을 깨닫고 받아들이게 된 사연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계속해서 좋은 사연을 소개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상 감동저장소였습니다. 한국에서 배워올 게 뭐가 있다고 지금 한국을 간다는 거야? 여기 영국 BBC 방송국. 한국에 가서 영국 문제의 답을 찾겠다는 한 기자의 이야기에 모두 황당한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영국의 문제인데 왜 한국을 가야 하는지 열변을 토했던 이 기자는 한국에서 엄청난 일을 겪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대체 무슨 사연일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BBC 경제 담당 기자 에밀리입니다. 저는 3년 전 런던 정경대학을 졸업하고 BBC에 입사했습니다. 경제학을 전공하면서 늘 꿈꿔왔던 일이었죠. 하지만 요즘 들어 이 일이 점점 더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고 괴로웠어요. 그래서 한국에 다녀오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제가 한국에서 어떤 취재를 했는지 또 무엇을 보고 느꼈는지 전달해 보려고 합니다. 취직한 이후 매일 아침 출근길, 지하철에서 신문을 펼쳤을 때 좋은 이야기를 본 기억이 없습니다.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파업은 끊이질 않고 젊은이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한 지 오래죠. 한때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불리던 영국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대신 영국병이라는 말이 다시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편집장님이 저를 급하게 불렀습니다. 에밀리, 버밍엄에서 긴급 뉴스가 들어왔어. 시 정부가 파산을 선언했다더군.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버밍엄이라니 영국 제2의 도시 아닌가요? 믿기 힘들겠지만 사실이야. 당장 현장으로 가서 취재해와. 기차에 올라타면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학창시절 버밍엄에서 열린 경제 포럼에 참석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만 해도 활기 넘치고 희망찬 도시였는데 불과 몇 년 사이에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영국 경제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될 것 같았습니다. 이번 취재 내용은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킬 것 같았죠. 그래서인가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과연 내가 이 복잡한 상황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버밍엄에 도착하자마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한적한 거리, 문 닫은 상점들, 시민들의 얼굴에 깃든 절망감. 활기찬 도시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시청 앞에 모인 시위대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일자리를 달라. 생활고를 해결하라. 시장과의 인터뷰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버밍엄시의 부채가 10억 파운드에 달한다는 사실, 그리고 이를 해결할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절망적인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시장의 목소리에는 체념과 무력감이 가득했죠. 우리는 더 이상 시민들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서비스조차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는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난 평생 이 도시에서 살았네. 하지만 지금은 내가 아는 그 버밍엄이 아니야. 연금은 물가를 따라가지 못하고 병원에 가려면 몇 달을 기다려야 해. 이건 내가 젊은 날 뼈 빠지게 일하며 기대했던 그런 노후가 아니야. 취재를 마치고 런던으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오늘 본 모든 것들을 정리해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평화로운 풍경 속에 숨겨진 경제적 고통이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BBC 본사에 도착해 데스크에 앉자마자 버밍엄 취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키보드를 두드리면서도 이 기사가 과연 무엇을 바꿀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영국의 경제 위기는 이미 너무 깊어져 있었고 해결책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뭔가 이 상황에 대해 답이 될 수 있는 기사를 내고 싶다라는 마음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사례를 찾아보며 해답을 찾아보려고 했는데요. 그러던 중 우연히 한국의 경제 성장 사례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한국의 이야기는 마치 동화 같았어요. 저는 곧바로 한국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률, 주요 산업, 교육 시스템 등을 공부하면서 점점 더 흥미로워졌습니다. 특히 제조업 분야에서의 성과가 놀라웠어요.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주요 산업에서 세계적인 기업들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인상 깊었습니다.
한창 한국에 푹 빠져서 공부하던 어느 날 동료 기자 톰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에밀리 완전 한국에 빠져있네. 예전에 채널5에서 방영한 한국 특집 프로그램도 봤어? 요새 너가 하도 한국해서 나도 좀 찾아보다가 봤는데 정말 대단하더라고. 톰의 말에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아니, 못 봤는데. 어떤 내용이었어? 알렉산더 암스트롱이 한국을 직접 방문해서 찍은 거야. 서울, 부산, 제주도를 돌아다니면서 한국의 문화와 경제에 대해 취재했어. 그런데 말이야, 암스트롱이 한국을 표현한 말이 정말 인상적이었어. 어떻게 표현했는데? 미친 듯이 강렬한 나라라고 했어. 그 말을 들으니 더 궁금해지더라고. 톰의 말을 듣고 나니 제가 공부하고 있던 내용들이 더욱 실감나게 다가왔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 후 곧바로 채널5의 프로그램을 찾아 시청했어요. 화면 속 한국의 모습은 제가 책으로만 공부했던 것과는 또 달랐습니다. 서울의 화려한 야경, 최첨단 기술로 가득한 도시의 모습, 그리고 활기 넘치는 사람들까지, 특히 경제 성장에 대한 부분이 더욱 생생하게 와닿았어요. 프로그램을 보면서 계속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성장이 가능했을까? 우리 영국과는 무엇이 다른 걸까?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배울 점은 없을까? 다음날 출근길에 만난 동료들 사이에서도 한국 이야기가 화제였습니다. 특히 최근 반이민 폭력 시위를 취재하고 돌아온 제임스가 한숨을 쉬며 말을 꺼냈습니다. 에밀리, 어제 시위 현장 봤어? 정말 끔찍했어. 경찰과 시위대가 충돌하고 상점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이게 우리 런던 거리라니 믿기지가 않더라고. 제임스의 말에 다른 동료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톰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얼마 전에 본 한국 특집 프로그램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줬는데 왜 우리는 한국처럼 안 될까? 한국은 치안이 정말 좋아서 여자들이 밤에 혼자 다녀도 안전하대. 정말? 우리나라 상황이랑 너무 다르네. 요즘 런던 거리가 얼마나 위험해졌는데. 난 그래서 밤에 야근을 할 땐 집에 갈 생각 안 해. 그냥 숙직실에서 자잖아. 사라가 씁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제임스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덧붙였습니다. 맞아, 우리 지금 상황이랑 정반대인 것 같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걸까? 저는 이 대화를 듣고 있다가 문득 알아본 내용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러고 보니 한국은 경제 성장뿐만 아니라 사회 안전면에서도 놀라운 성과를 거뒀다고 하더라. 내가 최근에 조사해본 바로는 한국의 범죄율이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이래. 동료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CCTV 설치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었어. 범죄 예방과 해결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 우리나라도 참고해볼 만한 점이 많을 것 같아. 톰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한국도 이민자들이 있을 텐데 어떻게 이민자들과 공존하고 있을까? 우리나라처럼 이런 갈등이 있진 않을까? 난 이런 점도 궁금하네. 좋은 질문이야, 톰. 제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알아본 바로는 한국도 최근 몇 년 사이에 이민자 수가 크게 늘었대.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큰 갈등은 없다고 하네. 오히려 다문화 정책을 통해 이민자들의 정착을 돕고 있다고 하더라고. 사라가 눈을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네. 우리도 그런 정책을 배워야 할 것 같아. 지금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 정말 답답하거든. 제임스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어제 시위 현장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어.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싶고 나라가 망가져가는 게 눈에 보이니까 속상하고. 한국의 사례를 자세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 이 대화를 나누면서 제 마음속에는 한국에 대한 궁금증이 더욱 커져갔습니다. 단순히 경제 성장뿐만 아니라 사회 안정과 다문화, 공존 등 다양한 측면에서 한국의 성공 비결을 배울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저희의 대화를 유심히 듣던 편집장님이 입을 뗐습니다. 에밀리, 한국에 대해 공부가 꽤 된 것 같은데 한국 취재를 한번 가보면 좋을 것 같아. 우리나라의 위기에 대해서 해결책을 한번 한국에서 찾아보자고. 한국의 경제 성장과 함께 치안 관련해서도 담아보면 좀 좋겠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편집장님.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 사회 안정과 통합까지 저도 궁금한 게 정말 많아요. 한국에 대해서 깊이 있게 취재해 오겠습니다. 동료들도 제 말에 동의하며 응원의 말을 건넸습니다. 이 순간 제 마음속에는 한국 취재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 더욱 커졌습니다. 이번 취재가 단순히 한 나라의 성공 사례를 소개하는 것을 넘어 우리 영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 거란 희망이 생겼습니다. 퇴근길 런던의 거리를 걸으며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이 거리가 시위로 혼란스러웠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평화로움이 얼마나 깨지기 쉬운 것인지도 실감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를 타기 전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번 취재를 통해 우리 영국이 다시 안전하고 번영하는 나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꼭 찾아오리라고. 이렇게 저의 한국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여정이 어떨지, 그리고 그 끝에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지 정말 기대가 되더라고요. 없는 예산을 쪼개 한국에 가야 하기 때문에 저는 한국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를 했어야 했습니다. 특히 관심 있던 부분은 한국의 급속한 경제 성장과 제조업 강국으로서의 위상, 그리고 문화 콘텐츠의 세계적 성공이었습니다. 먼저 한국의 경제 성장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1950년대 한국전쟁 이후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던 한국이 불과 70년 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과정은 그야말로 기적 같았어요. 이런 급속한 성장의 배경에 한국의 강력한 제조업 기반이 있었다는 점이 특히 인상적이었죠. 그리고 한국의 제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0%에 달한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우리 영국을 비롯한 많은 선진국들이 제조업 비중을 줄이고 서비스업 중심으로 산업 구조를 재편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었거든요. 이런 강력한 제조업 기반이 한국 경제의 근간이 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반도체와 조선 산업에서 한국이 세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띄었어요. 특히 최근 뉴스를 통해 한국의 조선업계가 지난해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의 37%를 수주했다는 소식을 접했는데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더욱이 고부가가치 친환경 선박 분야에서는 수주 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니 한국 제조업의 경쟁력을 실감할 수 있었죠. 한국에서 조선 사업과 관련해서는 꼭 취재해봐야겠네 라고 중얼거리며 취재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출장은 톰과 함께 가기로 해서 각자 조사한 자료를 공유하고 또 어떤 점에 중점을 두어 취재를 할지도 고민을 했는데요. 저도 톰도 모두 자료 조사를 하면서 여러 번 혀를 내둘렀습니다. 에밀리 이것 좀 봐. 톰이 모니터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BTS가 비영어권 가수 최초로 5년 연속 글로벌 아티스트 차트 톱10에 들었대. 저는 놀라워하며 대답했습니다. 와 정말? K-팝의 영향력이 이 정도일 줄이야. 단순한 아이돌 문화가 아니라 거대한 문화 산업이 된 거네. 톰이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봐, 한류 관련 산업의 수출이 최근 5년간 연평균 13.7% 증가했대. 이건 정말 대단한 성장이야. 그러게 저는 동의하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한류가 최근 5년 동안 37조 원에 달하는 생산 효과와 16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대. 문화 콘텐츠가 이렇게 큰 경제적 파급 효과를 낼 수 있다니 놀랍지 않아? 저는 다른 자료를 찾아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드라마들의 성공도 대단해. 오징어 게임 같은 작품들이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치면서 한국의 국가 이미지까지 높이고 있고 새로운 경제성장의 활로를 찾아주고 있지. 우리도 이런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내야 하는데 흐름을 완전 놓친 거야. 톰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른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맞아, 그리고 이것 봐. 한국이 AI 분야에서도 급부상하고 있어.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 3위 AI 강국이래. 정말? 저는 흥미롭게 자료를 들여다보았습니다. 특히 AI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이라고 하네. 한국이 이렇게 새로운 산업에서도 빠르게 성장하다니 대단해. 지금 보면 트렌드를 놓치지 않네. 한국인들이 이렇게 빠르게 발전할 동안 우리는 뭘 하고 있었던 걸까? 우리는 계속해서 자료를 찾아보며 한국의 다양한 산업 분야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제조업부터 문화산업, 첨단 기술까지 균형 잡힌 발전을 이루고 있는 한국의 모습에 감탄했죠. 톰, 저는 생각에 잠겨 말했습니다. 이런 한국의 사례가 우리 영국의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힌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특히 경제 성장이 정체될 시점에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낸 한국의 저력이 정말 부러워. 톰도 동의했습니다. 맞아. 특히 그들이 어떻게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면서도 기존 제조업의 경쟁력을 유지했는지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겠어. 한국인들의 창의성, 저돌성, 실행력. 모든 게 대단해 보여.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취재가 기대되면서도 동시에 큰 책임감을 느꼈죠. 무엇보다 한국을 취재하기로 한 건 정말 좋은 선택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이 제조업과 문화산업 그리고 첨단기술 분야에서 이렇게 균형 잡힌 발전을 이루고 있다는 점은 조사 전엔 몰랐는데 정말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했거든요. 영국이 현재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강렬한 느낌이 왔죠.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며
이번 취재가 단순히 한 나라의 성공 사례를 소개하는 것을 넘어 영국의 경제 재건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의 역동적인 에너지를 직접 느끼고 싶다는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서서히 고도를 높이며 한국을 향해 날아가는 동안 저는 옆자리에 톰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톰, 이번 취재가 정말 기대돼. 우리 영국이 나아갈 새로운 방향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톰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에밀리. 한국의 성공 사례가 우리에게 많은 영감을 줄 수 있을 거야. 그래, 특히 그들의 빠른 경제 성장과 기술 혁신이 궁금해. 어떻게 그렇게 짧은 시간에 그런 변화를 이뤄낼 수 있었을까? 톰이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교육 시스템이나 기업 문화도 중요할 것 같아. 우리와는 많이 다르다고 들었거든. 맞아. 저는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우리 현실에 적용할 수 있을지, 그게 가장 큰 과제가 될 것 같아. 톰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거잖아. 직접 보고 듣고 느껴보자고. 저는 톰의 말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내 말이 맞아. 이번 여정이 우리 영국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거야.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취재가 우리 영국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을 생각하니 가슴이 뛰었죠. 이렇게 서울에 도착한 첫날 밤, 톰과 호텔 로비에서 일정을 상의하는데 배가 너무 고프더라고요. 늦은 밤에 도착한 탓에 먹은 게 기내식이 달아 그런지 많이 허전했습니다. 톰, 나 잠깐 밖에 나갔다 올게. 편의점에서 간단히 먹을 걸 좀 사오려고. 톰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에밀리, 잠깐만. 아무리 안전하다지만 낯선 도시에서 밤늦게 돌아다니는 건 위험해. 괜찮아, 톰. 그리고 우리는 한국의 치안도 확인해 볼 의무가 있다고. 걱정되면 카메라 들고 따라와. 그렇게 우리는 소형 카메라를 들고 나왔습니다. 밖에 나간 순간 톰은 놀라서 카메라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영국에서 이 시간에 이렇게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 강도들이 와서 린치를 하고 카메라를 빼앗아갈 것이 분명한데, 약간의 긴장을 하고 나간 저희가 그냥 웃겨질 뿐이었거든요. 한국은 아주 밝고 사람들은 모두 여유 있었으며 밤 12시가 가까워오는 시간인데도 이상한 사람들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게다가 우리가 들고 있는 카메라에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죠. 편의점에서 이것저것 간식거리를 사고 나오며 저희는 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사람들이 편의점 테이블에 먹던 음식과 핸드폰을 놓고 화장실에 다녀오는 거예요. 런던에선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저렇게 나갔다 오면 아마 테이블 위가 1분도 걸리지 않아 싹 사라질 거예요. 먹다 남은 음식은 노숙자들이 들고 갈 거고 휴대폰은 옆자리 사람이 들고 가겠죠. 그런데 한국은 정말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니 지켜보자 라며 기다렸던 저희가 우스워졌어요. 한국의 치안 관련해서는 여러 번 듣고 인터넷으로 보기도 했지만 직접 보았을 때의 문화 충격은 정말 엄청났죠. 다음날 아침 본격적인 취재가 시작되었습니다. 밤에도 이렇게 안전하다면 밝은 낮에는 거리길이 없다는 생각에 저희는 온전히 취재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의 첫 취재는 카이스트 핀 반도체 연구센터였습니다. 최첨단 연구시설을 둘러보며 유해준 교수님께 질문을 던졌죠. 한국이 AI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3위라고 들었어요. 어떻게 이런 성과를 낼 수 있었나요? 유 교수님은 자부심 가득한 표정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우리는 최근 세계 최초로 상보형 트랜스포머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는 인간의 뇌를 모방한 뉴로모픽 컴퓨팅 시스템으로 초저전력으로 거대 언어 모델을 구동할 수 있죠. 톰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그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유 교수님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간단히 말해 우리가 개발한 AI 반도체는 엔비디아의 GPU 대비 625분의 1 수준의 전력만으로 GPT-2 모델을 0.4초 만에 구동할 수 있습니다. 이는 IBM이나 인텔도 아직 구현하지 못한 기술이죠.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그렇게 획기적인 기술을 어떻게 개발하실 수 있었나요? 지속적인 R&D 투자와 정부의 지원, 그리고 우수한 인재들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죠.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며 톰과 저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지 않아? 톰이 말했습니다. 이런 기술력이 한국의 AI 산업을 세계 3위로 만든 거구나.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런 혁신적인 기술들이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고 있는 거야. 우리 영국도 배울 점이 정말 많아 보여. 한국 조선업체 방문에서는 더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고부가 같이 친환경 선박 개발에 집중하고 계신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조선소 연구소장이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선박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미래 해양 운송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어요. 2030년까지 완전 자율운항 선박 기술을 상용화할 계획입니다. 톰이 감탄했습니다. 에밀리, 이건 정말 혁명적인데? 우리나라도 이런 비전이 필요해. 맞아, 톰. 한국의 혁신 속도가 정말 놀라워. 우리가 배울 점이 많아. 저는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어 추가 질문을 했습니다. 지난해 세계 선박 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어떻게 되나요? 연구소장은 자부심 가득한 표정으로 답변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조선업계가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의 37%를 수주했습니다. 2018년 이후 최대 실적이죠. 특히 LNG선 등 고부가가치 친환경 선박 분야에서는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톰이 놀라워하며 물었습니다. 와, 대단하네요. 그렇다면 한국 조선업의 경쟁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연구소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우리의 강점은 기술력과 효율성입니다. 예를 들어 옥포조선소는 세계 최대 규모의 드라이도크가 130m 폭의 초대형 크레인을 갖추고 있어요. 이를 통해 초대형 선박을 효율적으로 건조할 수 있습니다. 저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최근 미국 해군성 장관이 한국 조선소를 방문했다고 들었는데 어떤 평가를 받았나요? 연구소장의 얼굴에 뿌듯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카를로스 델토롬이 해군성 장관이 우리 조선소를 방문하고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의 디지털화 수준과 정확한 일정 관리 능력에 놀랐다고 하더군요. 이는 우리 조선업의 세계적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톰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인상적이네요. 한국의 조선업이 이렇게 발전한 비결이 뭘까요? 연구소장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습니다. 끊임없는 혁신과 투자 그리고 숙련된 인력이 우리의 핵심 경쟁력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친환경 기술과 스마트십 개발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세계조선 시장의 선도 자리를 지키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면서 저와 톰은 한국 조선업의 밝은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끊임없는 혁신 정신으로 한국 조선업이 앞으로도 세계 시장을 선도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특정 분야가 아니라 다방면으로 이렇게 발전한 사업들이 많으니 한국이 안정적일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에 정말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저녁에 한강에 가보았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한국의 안전함을 한 번 더 경험해보고 싶었거든요.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사람들로 북적거렸죠. 조깅하는 사람, 자전거 타는 사람, 피크닉 즐기는 가족들까지. 톰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에밀리, 이건 정말 믿기 힘들어. 런던에선 상상도 못할 광경이야. 그러게 말이야. 이게 바로 한국의 안전한 밤문화구나. 내가 읽은 기사들이 과장이 아니었어. 이 점에 대해서도 인터뷰를 좀 할 필요성을 느꼈어요. 다음날 우리는 한국에서 유학 중인 프랑스 출신 학생 소피와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소피는 서울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을 공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소피, 한국의 치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소피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놀라울 정도로 안전해요. 밤늦게 혼자 돌아다녀도 전혀 걱정이 없어요. 파리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죠. 톰이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다른가요? 소피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주에 새벽 2시쯤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집에 걸어갔어요. 한국에선 이게 일상적인 일이더라고요. 하지만 파리였다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게다가 여기선 길거리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해도 안전하고 카페에 노트북을 두고 화장실에 다녀와도 그대로 있어요. 이런 경험들이 정말 신선했어요. 저는 궁금해졌습니다. 한국의 이런 안전한 환경이 당신의 유학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소피가 활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 유학 생활의 질을 크게 향상시켰어요. 안전에 대한 걱정 없이 학업과 문화체험에 집중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밤에 열리는 문화행사나 야시장 같은 곳도 마음껏 즐길 수 있고요. 이런 환경이 한국의 활기찬 밤문화를 가능하게 하는 것 같아요. 톰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인상적이네요. 한국의 이런 안전한 환경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소피는 잠시 생각하더니 답변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러 요인이 있는 것 같아요. 엄격한 법 집행, 발달된 CCTV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시민들의 높은 준법 의식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런 광범위한 감시가 프라이버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도 인식하고 있어요.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면서 저는 톰에게 말했습니다. 들었지?
우리가 경험한 게 특별한 게 아니라 일상이래. 한국의 이런 안전한 환경이 사회 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 톰이 동의하며 덧붙였습니다. 맞아. 안전한 환경이 경제 활동과 문화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 정말 사소한 부분들까지 배울 점이 정말 많네. 마지막으로 저희는 서울대학교에서 경제학을 강의하는 마이클 로빈슨 교수를 만났습니다. 미국 출신인 로빈슨 교수는 한국 경제에 대한 연구로 유명한 전문가입니다. 우리가 목격한 한국의 놀랍고 빠른 발전 속도에 대해 그의 의견이 궁금했습니다. 로빈슨 교수님, 한국의 경제 성장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로빈슨 교수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답변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은 정말 놀라운 사례입니다. 세계은행이 한국을 중진국의 필독서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죠. 투자, 기술 도입, 혁신. 이 세 가지가 한국 발전의 핵심이었습니다. 특히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능력이 대단해요. 톰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그렇게 빠른 성장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로빈슨 교수는 열정적으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의 성공에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에 대한 헌신이었습니다. 2019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에스테르 디플로 교수도 한국의 성공 비결로 IT 기술의 지속적인 투자와 교육에 대한 헌신을 꼽았죠. 실제로 한국은 교육에 엄청난 에너지와 자원을 투자했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은 왜 한국의 모델을 따라하기 어려운 걸까요? 로빈슨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국의 독특한 점입니다. 한국의 교육열은 역사적 맥락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6.25 전쟁 이후 극심한 빈곤 속에서 교육만이 살 길이라는 인식이 퍼졌죠. 다른 나라들, 특히 남미나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교육에 투자는 했지만 한국만큼 열성적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많은 개발도상국의 독재 정권들은 시민들이 똑똑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죠. 톰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와, 정말 흥미롭네요. 그렇다면 한국의 국제적 위상은 어떻게 변했나요? 로빈슨 교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한국의 국제적 위상 변화는 정말 극적입니다. 최근 US 뉴스의 2021년 국력 순위에서 한국이 세계 8위를 기록했어요. 이는 단순히 GDP만이 아니라 리더십, 경제적 영향력, 정치적 영향력, 외교정책, 군사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입니다. 골드만삭스는 2050년에 한국의 1인당 GDP가 8만 1,000달러를 기록해 세계 2위가 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죠. 제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도 커지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것도 경제 성장과 관련이 있나요? 로빈슨 교수는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물론입니다. BBC도 최근 한국의 경제 성장과 문화적 영향력이 결국 교육의 성공 덕분이라고 분석했죠. 예를 들어 한국은 발빠르게 인터넷 뉴스 시장을 선점했고 이를 활용한 광고 시장도 일찍 개척했죠. 이런 기술에 대한 포용적인 사고방식이 K-팝과 K-드라마 등 한국 문화의 세계적 확산에도 기여했다고 봅니다. 톰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경제 성장의 미래는 어떻게 보시나요? 로빈슨 교수는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하고 저출산 고령화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보여준 한국의 저력을 생각하면 이러한 도전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특히 한국의 문화산업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독일의 권위 있는 신문 디차이트가 2020년에 대중문화 역사상 처음으로 서구 문화적 헤게모니가 깨지고 아시아 문화가 중심이 된 것을 인정할 때라고 말한 것처럼 한국 문화의 영향력은 계속 커질 것입니다. 인터뷰를 마치며 저는 한국의 놀라운 경제 성장 이야기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70년 전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고 여겨졌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 8위의 강국으로 성장한 것입니다. 한국의 이야기는 단순한 경제 성장을 넘어 교육과 혁신을 통해 이뤄낸 진정한 기적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성공 스토리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았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톰에게 말했습니다. 톰, 이번 취재로 내가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 업그레이드 된 것 같아. 한국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혁신적이고 안전한 나라야. 톰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맞아. 이곳에서 본 것들이 우리 영국에 어떤 영감을 줄 수 있을지 정말 기대돼. 비행기에 오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이야기가 우리 영국에 어떤 교훈을 줄 수 있을까?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할 때라고요. 이제 취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드느냐에 따라 제가 느낀 한국의 저력을 영국 사람들이 느끼냐, 마냐가 결정되니까요.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알고 한국에서 인사이트를 얻어 영국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정말 커졌습니다. 영국에 돌아와 출근을 하며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번 취재로 얻은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영국 사회의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기사를 써야겠다고 말이죠. 한국에서 본 혁신과 발전의 에너지가 영국에서도 재현될 수 있기를 희망하며 저는 힘찬 발걸음으로 공항을 빠져나왔습니다. 쉴 틈도 없이 저는 곧바로 편집에 몰두했습니다. 한국의 성공 사례를 상세히 소개하면서 동시에 영국의 현실에 맞는 적용 방안을 제시했고 제가 느꼈던 한국의 놀라움을 최대한 잘 느낄 수 있도록 신경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 노력이 헛되지 않았는지 높은 시청률과 함께 시청자 게시판에 엄청난 반응으로 보답을 받았습니다. 특히 최근 영국의 미래에 대해 비관적이었던 사람들이 다들 한국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도 한국처럼 노력하면 희망을 다시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말에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정부 관계자들도 좋은 코멘트들을 해준 것이죠. 이 보도를 통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발견했다는 총리의 발언이 뉴스에 보도되었을 때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제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게 됐습니다. 한국과 영국 두 나라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는 전문 저널리스트가 되고 싶다는 꿈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한국 문화와 역사에 대해 더 깊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폭발적인 방송 반응을 보며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이 떠올랐어요. 한강에서 한국의 야경을 바라보며 한국의 에너지와 숨겨진 힘들을 영국에 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했었죠. 그리고 지금 그 꿈을 조금씩 이뤄가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앞으로도 저는 계속해서 한국과 영국 사이의 이해를 높이고 양국이 서로의 장점을 배우며 성장할 수 있는 좋은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거예요. 쉽지 않겠지만 한국에서 취재를 하며 배운 끈기와 열정으로 꼭 해내고 말겠다고 다짐해봅니다. 이 긴 이야기를 들어주신 한국의 모든 분들도 제 행보를 기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영국 BBC 방송국의 여 기자가 영국이 겪고 있는 여러 문제의 해답을 찾기 위해 한국에 취재를 와서 한국에 대한 시각을 새롭게 가지게 된 사연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계속해서 좋은 사연을 소개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상 감동저장소였습니다.